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 그러는 이유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는 얘기는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어떤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기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해서 가정을 이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마이크 펜스의 주의거든요. 네. 즉 그의 이 얘기는 어떤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 펜스의 행위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보도가 나온 날이. 그래서 기자들이 다 이 출마 회견장에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소문이 든 게 이 보도한 기자가 현장에 나타날 예정이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 취소 공지가 오더라고요. 조선일보 굉장히 화려할 것이다. 엄청날 것이다. 근데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할 뭐 자격과 그런 건 없지만 만약에 있는 사실을 다 공개하면 국회를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런 반응이에요, 맞아요. 조중동도 없어집니다.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돈이 22억 5천만 원 등 100억 원에 육박하고요. 뭐 거의 뭐 장사를 했구만. 네. 야, 이팔성 회장은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메모를 막 찢어서 삼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네. 디스펙트 시즌3 87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오늘은 정유영 기자가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티즌 김민아 씨 두 분 함께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오늘 또 오시게 되셨나요? 지금 사태가 지금 터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 사태가 사태고 주제가 주제인데 남탕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디스펙트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남자분 세 분, 대구 두 명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대구 두 명은 아니에요. 아닌가? 저만 대구고요. 그렇구나. 이재훈 대구 출생, 부산 거주. 창원입니다. 창원 거주. 창원 약적. 그래서 여하튼 한남 세 명이서 이 방송을. 한남 비하 발언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한남은 한국 남자예요. 한남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안 돼. 여하튼. 한남충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뭐라고 욕하든. 예민해졌어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네, 여하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세 명이서 뭔가 이 지금 정치권 미투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곤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밤에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 정유영 기자가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곤란이라기보다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뭔 자격이 있다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좀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확인이 돼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 비서가 안 지사에게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폭로를 하고 바로 안희정 지사가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수행 비서의 폭로가 나온 지 이틀 뒤에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추가 피해 폭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저희가 녹음을 하는 오늘 8일인데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기 다 중이더라고요. 충청도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할지 좀 관심이 가는 사안인데 저희는 녹음이 8일 오전이어서 그 내용은 담지 못하고 방송을 녹음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울러서 낙금수 멤버 중에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도 기자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피해 당사자의 폭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스펙트에서는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4월 말에 열리게 된 남북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일 검찰 소환 소식 등까지 나열식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 이야기인데요. 안희정 충남도 주지사 그 성폭행 사건 어떤 식으로 폭로가 나왔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기본적인 사실들은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로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오늘 사실 정치부에서 논의를 할 때 폭로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조금
뭔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터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네. 이런 우려가 나왔어요. 네네. 남성 기자가 제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한겨레가 이렇게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폭로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까 네. 비위 사실이나 이런 비리를 이제 나타낸다는 뜻이어서 네. 그 어감이 좀 강해서 그렇지. 네, 그 뜻 자체는 그런 뜻은 없더라고요. 네. 현실적으로 쓰이는 쓰임이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폭로라는 말을 그냥 쓸게요. 네.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건 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8개월 동안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를 맡아온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 그리고 또 수시로 성추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직접 JTBC에 피해자가 출연해서 이같이 폭로를 했고 안희정 지사는 그날 밤 늦게 페이스북으로 이를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김지은 씨는 안 지사와 함께 떠난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9월 스위스 출장지 등을 포함해 안 지사에게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지난 2월 25일에도 성폭행을 했다고 김 씨가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지난 8개월간 해외 출장과 서울 행사 등 외부 시선이 없을 때 성폭력을 가했다면서 안 지사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방송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폭로를 하시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 또 방송 화면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거의 그 아주 위축된 상황에서 손석희 앵커와 거의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표정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고심 끝에 또 상당히 좀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각인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방송에서 한 얘기들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폭로가 나오면 이제 뭐 합의한 관계였다 이런 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가해자들로부터 이제 그 관련해서 거절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쪽에 질문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 김지은 씨가 JTBC 방송에서 나는 안 지사님과 합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다. 나랑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사와 수행비서, 정무비서의 관계니까 이 어쨌든 직책상 위계가 있는 관계인 거고 그런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 폭로가 나온 직후에 그 충남도지사 쪽 그러니까 안지사 쪽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안지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그거를 비서실의 잘못이다 해명을, 네. 이렇게 이야기를 수정을 했죠. 네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하는 일반적인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김지은 씨가 이 인터뷰에서는 미리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또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는데 이 추가 피해자라고 한 분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 그 연구원 쪽이죠. 이제 그분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추가된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 이 안희정 지사가 평소에 김지은 씨한테 했다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그 추후에 밝혀지기도 한 건데 이 말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지은 씨는 저한테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희정 지사님이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모두가 노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지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너의 의견을 달지 마라.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마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춰라.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좀 황당했는데 왜냐하면 이 그 안희정 지사가 평소에 상당히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수행비서이고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부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긴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미나 씨 보시기엔 좀 이 발언은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어떤 정치인이 자기 수행비서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성폭력의 문제가
남녀 간의 이제 성별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보편적 특징이죠. 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계 성폭력의 경우에는 문화계의 특성, 그다음에 또 어디 뭐 검사라고 하면 또 그 검찰 조직의 특성, 네. 그러니까 보편성 위에 이제 각각의 특수성이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여의도의 특수성이냐? 네.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운동권 출신의 특수성인 것 같다. 이런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점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과거에 뭐 무슨 뭐 홍준표 대표 이런 사람들이 네. 과거에 뭐 주사파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그런 무슨 주사파의 뭐 그 홍준표 지사란다. 홍준표 대표의 말을 빌자면 네. 무슨 성해방 담론 그런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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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관, 이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 운동권을 할 때 갖고 있었던 조직관이 투영된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저 혼자 생각이지 뭐 그게 뭐 제가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우리가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이랑 네. 그 각종의 어떤 대선 구도였죠, 그때는. 그래서 대선 직후였나요? 하여튼 그런 선의 발언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 그때 했던 얘기는 네. 선의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안희정 지사의 당시의 태도가 이제 그 어떤 제가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후배한테 강요하는 어떤 운동권 선배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아마 이 피해자에게도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동시에 그런 태도를 근거로 해서 성적인 착취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닐까 이제 저는 추측한 거죠. 네. 근데 네. 이런 추측이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있는 게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인데 그 안희정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몇 명이 네. 이제 지금 위드 성명서를 내서 성명서를 냈죠. 네. 성명서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캠프에 와서 뭐 너의 의견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고 그래서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상당히 수직적인 어떤 그런 명령체계로 움직였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캠프는 대개 그렇죠. 보통 그런가요? 이제 네. 그건 좀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네. 그런 이제 비민주적이고 성과 중심이고 그다음에 네. 그 위계가 굉장히 분명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각 캠프에 다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발언들 지금 이제 그 김지은 씨와 함께하는 이런 모임에서 문제시되는 그런 발언들이 예를 들면 홍준표 캠프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홍준표 캠프의 분위기를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방식으로 아마 그런 독단적인 일들이 행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캠프는 안희정 캠프란 말이죠. 그렇죠. 안희정 캠프에서 이런 발언과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맥락이겠는가? 그걸 보면은 저 이제 그런 심증이 간다는 거죠. 안희정 지사와 안희정 지사 주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관의 문제가 투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안희정 지사 체제의 충남도정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된 건가 이런 의문까지도 사실은 든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김지은 씨와 함께하는 모임 그 캠프 출신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계기가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온 것이 또 계기가 됐지만 또 다른 계기 중에 하나가 김지은 씨가 폭로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 주변에 있는 주변 그 측근들이 누구도 한 명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폭로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물론 뭐 측근들은 뭐 다른 사정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어쨌든 뭐 책임을 묻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캠프 인사들이 나선 것 같고요. 네, 저기 운동권 얘기를 하니까 말인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성해방 이념 때문에 뭐 성해방을 교육하면서 성을 뭐 사실상 공유를 했다는 등 무슨 문란한 집단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직 문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이념은 이제 또 다 같으니까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당시 김지은과 함께한 사람들 성명서도 보면 그저 캠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네. 노래방에 가서 누군가 끌어안거나 허리춤에 손을 갖다 대거나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건 흔한 일이었고 일이었는데도 이게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운동권 특유의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의가 있으니까 네. 우리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좀 얘기를 하지 말고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특유의 뭐라고 해야 되죠? 집단주의, 단체주의 뭐 이런 쪽. 그게 이제 모든 조직에 있어요, 사실. 모든 조직에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조직에 있으니까는 운동권만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조직의 문제가 각자의 특수성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본 원인은 결국 그런 이제 조직 보위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 네. 예를 들면 조직 보위의 논리로부터 운동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닌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성폭력의 문제도 결국은 성별 위계에 따른 이제 권력 격차가 갖고 오는 이제 문제인데 거기서 운동권이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앞뒤를 바꿔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측에 이제 마타도가 되는 것이고, 네.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님과 동시에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안희정 지사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 한 것도 그런 취지였던 거고요. 그 외에도 그 성폭력 관련해서도 안희정 지사가 한 워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이건 뭐 텔레그램 메시지로도 네네네.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미안하다, 괴념치 마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다 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역시 가장 충격적인 건 미투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 이런 건데 네. 당시 그게 이제 지난 2월 25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직접적인 폭로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라고 김지은 씨는 말하고 있고요. 네. 그때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미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약간의 기색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내가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됐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네.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 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폭로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의도를 본다면 그날 이렇게 불러서 그 이전의 성폭행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폭로를 할 것인지를 마치 확인한 뒤에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뭔가 좀 또 적극적인 그런 폭력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다른 당에 있는 그 보좌관 한 명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평소에 이 김지은 씨를 봐왔던 분인데 이 엄청나게 이 캠프에서 일하는 거를 자부심 있어 했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 지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모습들을 계속 봐왔는데 어느 날부터 되게 우울한 모습들을 봐왔고 그런 것,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과 지향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을 성의 어떤 그런 위계적인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좌절시킨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글이 제일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서 여기에 이제 정치에 참여해서 이 안희정 지사가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나라나 뭐 어떤 국가에 대한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에 동의해서 뭐 거의 수행 기사라고 하면은 노동 시간이 엄청 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동들을 수행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그 좌절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왔던 건데요. 일단 그 마지막 성폭행이 있었던 게 2월 25일이고 그렇다면 그때 이제 한창 조민기 씨 등이나 조재현 씨 등 연예인
지난 가해 그 미투 열풍이 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충격을 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여기자들끼리는 진짜 2월 25일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뭐 기자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들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설사 그런 게 실수였다고 본인 말대로 다 잊어라 이럴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이제 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 아닙니까? 네. 근데 불러가지고 끝내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거는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로서도 뭐 이렇게 뭐 더 이렇게 예,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하태경 같은 경우는 라디오 나와서 정신병적인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 아닙니까?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른 의원들도 사실 뭐 꼭 라디오 멘트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약간 좀 아무리 여의도가 좀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위계가 세고 그 권위주의적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이런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희롱하는 발언이 횡행하는 곳이라고 해도 요 정도의 일까지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편인데 안 지사의 태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도드라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억압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나의 이 수행 비서,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디로 나가서 이거를 폭로할 만한 그런 깜냥은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건지, 어쨌든 나의 어떤 그런 권력이나 위력이 존재하는 한, 정치적인 권력이 존재하는 한, 뭐, 이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뭐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런 행동과 행위들을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2차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 피해자는 지금 이제 실명이 공개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만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렇죠. 사실상 안희정 지사가 만든 연구소거든요. 네, 대선 준비를 위해서 만든 어떤 싱크탱크 같은 그런 것인데 네, 거기서 지금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죠. 네, 마찬가지로 일종의 직속 직원이나 다름없는 안 지사에 따라서 그 직원의 그 고용 여부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인데 그 직원을 호텔까지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네, 여러 가지로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건데요. 일단 그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의 그 JTBC 방송 인터뷰 폭로 이후에 그날 새벽, 그러니까 5일날 저녁에 방송이 나왔고 6일 새벽 0시 50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밝혀서 사실상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네. 또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일 오전에 충남도에 그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리고 경찰은 바로 즉각 수사에 들어갔고 지금 뭐 피해자의 폭로가 아주 명확한 그런 상태이고 거기다가 이제 가해자도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속도전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민주당도 그날 저녁에 바로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제명과 출당 조처를 했습니다. 근데 또 추가로 이어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폭로 그 내용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7일에 나왔던 후속 보도였습니다. 아까 말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고요. 1월 18일, 지난해 1월 18일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강연회가 열리던 날 새벽에 안희정 전 지사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로 불러서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연구소고요. 안 전 지사를 위해서 외교안보 정책, 사회정책 등의 대선 정책을 만들어 온 곳입니다. 네. 이 JTBC 보도를 보면 피해 연구원은 안 전 지사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안 전 지사가 절대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와달라는 부탁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지난해 1월 새벽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했던 때였던 것 같은데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던 바로 그때 아닙니까? 네네. 그때 여의도의 호텔로 불러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 대선 후보로 나갈 거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참 주저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이게 나가고 나서 기자들이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안희정 지사를 마크맨들 팔로업 하던 이분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면서 안 지사의 그 개인적인 매력, 소탈한 매력, 인간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에 있어서, 그리고 또 말하는 그런 사상 같은 것도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 많았고 많은 지지를 기자들에게 얻었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난 5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김지은 씨의 폭로가 나온 그 방송이 됐던 5일 저녁에 방송이 된 건데 그날 5일 오전에도 페미니즘 관련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강연에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설마 그날 네, 그리고 또 충남도가 지금 그 인권 조례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최근까지 성소수자 관련된 부분에서 차별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의제를 가지고 의회랑 좀 다투고 있던 과정이었어서 상당히 정책과 개인의 어떤 그런 그 행위 자체가 완전히 상반됐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안희정 지사 사건은 좀 종합적으로 보시기에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는 창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 일단 이제 뭐 피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뭐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안희정 지사를 둘러싼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 뭐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기 이제 짐을 다 실어간 거잖아요. 그 트럭에다가. 네, JTBC 보도로 같이 나왔죠. 짐을 빼갔다가 언론에 방송이 찍혔죠. 이 안희정 지사는 이제 사건 직후에 자기 주변에 이제 정무라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그 정무라인들이 안희정 지사 측근들이거든요. 지금 충남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평소에 충남도의 공무원들하고도 그들은 이제 다른 위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10여 명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도청이나 뭐 이런 관공서에 이제 시장이나 뭐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이 왔을 때 데리고 오는 이제 인사들이 있죠. 별정직이라든지. 그런 분위기인데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측근들이죠. 측근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측근들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없어졌다 자체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 안희정 지사가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모로 이제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를 이제 언론에서 입장이 정돈될 때까지 치워버려야 된다. 그런 이제 취지였다면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트럭에 짐을 싣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 당연히 이제 뭐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법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준비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잠적의 의미가 그런 이제 어떤 뭐 상황을 좀 올바로 풀어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봐야 될 어떤 피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이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람직하게 풀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당연히 잘못을 하는 게 문제인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잘못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났고 잘못을 한 것이 명확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할까 뭐 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해야 사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면목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이제 많이 이제 실망이 되고 그다음에 캠프 운영이나 이제 충남도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오늘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평소에 돌던 소문이 사실인가 싶어서 뭐 억장이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초기에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그 조직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문제라는 게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가해자라는 이제 입장에서는 작은 게 용인이 되기 때문에 큰 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바로 차단을 해야 되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들고 그러고서는 상황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고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작은 데서 차단이 안 되니까 큰 것으로 번진 거 아닙니까? 네. 이 가해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조직 문화랑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조직 문화가 이제 높은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할 때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말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 제어의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도정 운영의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보도가 나가고 이렇게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와 또 좀 이따 말씀드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성추행 사실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몇 가지 이슈가 된 것 중에 그 뭐 펜스룰이라고 하나요? 그 마이크 펜스 미국 부대통령이 뭐 여성들하고는 아예 뭐 1대1로 식사 자리도 안 하고 하면 여러 가지 룰들을 얘기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차에도 안 탄답니다. 네, 그 남성들의 어떤 그런 약간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왔던데 아니 그게 같이 식사를 하고 말고 뭐 만나지 말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지켜야 될 것들과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 되는 건데 아예 그걸 만나지 않고 배제하거나 그 두 가지를 항상 혼동해요. 네. 어떻게 혼동하냐면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 그러는 이유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는 얘기는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어떤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기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해서 가정을 이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마이크 펜스의 주의거든요. 네. 즉, 이 얘기는 어떤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 네, 펜스의 네. 행위는. 펜스가 극우주의자인데. 네, 뭐 물론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 무슨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어떤 여성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는 가정의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사상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여성에게 어떤 억압으로 작용하는 그렇죠. 권력 기제가 네, 네. 되죠. 거기서. 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와서 이 남성이 가해를 나인 남성이 가해를 하게 되니까는 내가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나를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이제 너무 이제 한국 헬조선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존재여서 그런 여성을 대상화하고 그런 여성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도구로밖에 못 보겠다 나는. 네? 나는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네, 그럼 술자리 안 가겠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그래도 살겠다가 아니고 그럼 난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는 먹을 수 있죠. 네, 네. 그런 마음을 먹어서라도 그리고 그런 행동을 자기의 행동을 그렇게 취해서라도 피해를 방지하겠다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이제 뭐 존중해 줄 수 있죠. 네.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펜스를 네, 얘기하는 거는 그래 여성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난 여성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여성에게 정보를 주지도 않을 것이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네. 취재에 등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 높은 직위를 주지도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네. 높은 직위를 갖게 되면은 야 그러면 야근도 시켜야 되고 밤새도록 회의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디 한번 뭐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고약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지금은 막 인터넷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기분이 나쁜 이유가 약간 희화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자랑 같은 차에 탄 적이 없다. 뭐 술집도 간 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여자랑 악수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여성을 보면 내 성적 충동을 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를 안 만들겠다. 이런 마치 술을 앞에 둔 금주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태도라고만 하면 차라리 어느 정도의 동정이 그렇죠. 아니 여지가 있겠는데. 홍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비꼬고 비웃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죠. 과민 비웃고 있는 반응을 거죠.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뭘 해도 여자들이 다 오해한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내가 손만 잡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여자들이 손만 잡고도 나중에 성희롱이라고 고발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실예가 있다. 류여해라는 실예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표는. 네. 근데 그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 무슨 여성 인권 옹호한다고 막 대회를 열고 만세 부르고 그러잖아요. 너무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피켓을 제가 들고 거기 있더라고요. 갔습니다. 네.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안희정지사 사건 터지고 나서 그날 밤에 내일 아침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에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가지? 가서 그 꼴을 어떻게 보지?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안희정 미투는 임종석이 사주했다던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김어준 말이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이거 전형적인 2차가예요, 그거에. 네, 네, 근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투 나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여성의 인권 신장이나 그다음에 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자라는 캠페인에 나서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그런 걸 우파 정당도 해야죠. 그런 네. 어떤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그런 정치 행위를 해야죠.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스스로 변할 의지는 하나도 없으면서 정치적인 단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척만 하면서 또 그거를 정쟁의 이제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펜스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여성에 대한 어떤 권익의 신장 그리고 성폭력의 방지 그런 것하고의 어떤 혼동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거고 네. 마찬가지 혼동이 반대쪽에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성해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이. 성해방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 아니라 여성이 원하는 대로 여성이 어떤 성적 결단을 할 때 뭐가 됐든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네. 옷차림의 문제든지 아니면 무슨 연애의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억압이 되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들을 없애라라는 게 성해방의 요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이런 남성 우월주의적 시각에서는 그럼 내가 마음대로 그냥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혼동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혼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성해방이다 또는 어떤 펜스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성에 대한 억압을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항상.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 여성에 대한 방금도 말씀드린 억압의 해소 그리고 성적 착취의 방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성을 피해보지 않는 방식으로의 해결 이걸 이루는 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은 안희정 지사 사건이 나오고 난 뒤에 몇 군데 한겨레도 그런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수행비서가 왜 여성이었느냐라고 하면서 24시간 거의 붙어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 조지사면 수행비서가 여성이면 이상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 수행비서가 이성이고 이 동성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당연하죠. 건데 당연하죠. 마치 이제 옆에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는 상당히 좀 그런 보도는 네. 그런 보도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 정치인이나 또 관료의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렇죠. 네, 그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그런 기사를 쓸 때 의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가 특별히 피해자를 그렇죠. 지목해서 지목해서 수행비서로 삼은 이유에 대한 그렇죠. 그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맞는데 말미에 기사들을 대충 말미에 보면 대략적으로 결론은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일반인들은 수행비서는 당연히 남자가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수행비서는 실제로 여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꽤 그렇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행비서가 여성이었어요 경선 기간에. 네. 근데 일을 잘 하시고 지금도 청와대 따라가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세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네. 수행비서가 그만큼 이제 밀착해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가해자가 문제인 거죠. 네.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또 다른
진보 쪽 인사, 진보라고 해야 좀 민주계 진보, 인사. 그러니까 이분을 자꾸 진보 쪽 인사라고 다른 분들이 그래서 네. 아니다 리버럴이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리버럴 인사죠. 예, 정봉주 전 의원. 네, 말이 뭐 어떻습니까? 사실 뭐 진보면 어떻고 리버럴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진보가 저기 동유럽 가면은 저 극우주의인데. 여하튼 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프레시안이 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성추행 피해자는 현직 기자라고 합니다. A씨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대학생 시절이던 2011년 12월 정 전 의원이 호텔로 자신을 불러내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팟캐스트 낙곰수 애청자였던 A씨가 2011년 11월 한 대학에서 열린 정 전 의원의 강연이 끝난 뒤에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명함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정 전 의원이 나는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니 언제든지 연락하라.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S대학에 다니는 이 A씨에게 정 전 의원은 10여일 뒤에 그 대학에서 자신의 강연이 또 열리니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실제로 S대학에서 강연이 열렸고 그 뒤로 A씨와 친구들 서너 명이 뒤풀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과 함께 친해졌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이 그 뒤부터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점점 끈적이는 느낌으로 바뀌어 갔다고 피해자의 멘트를 빌려서 프레시안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정 전 의원은 A씨에게 공식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라고 연락을 하라고 했답니다. 네. 그리고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A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A는 요즘 뭐하고 지내길래 연락이 안 되냐. 방송 일을 하면 A가 잘할 것 같은데 코 수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A랑 친한 C도 예쁘고 좋은데 너무 세 보여서 좀 그렇다. A가 가장 순해 보인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를 좀 피하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자, 이런 낌새를 보이다가 직접적인 성추행은 2011년 말인가요? 네네. 그 이 호텔로 부러져서 이뤄졌다. 2011년 12월 22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계속 피하고 있었었는데 하필 또 왜 이런 사건이 다시 또 생기게 됐느냐. 네. 이때 11년 12월 22일에 BBK 의혹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연락이 와서 감옥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다 이랬답니다. 네. 그러니까 A씨가 그 또한 연락을 피했는데 얼마나 망설여졌겠어요. 네. 근데 A씨 말로는 동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그가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팬이었던 거니까 처음에는. 네. 다음 날 A씨가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1층 카페에서 정 전 의원과 만나 차를 마시기로 했대요. 그런데 카페 예약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카페 룸으로 안내가 됐는데 1시간 뒤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의원이 보고 싶었다. 남자친구는 있냐? 내가 너한테 코도 해주고 다른 것을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미안하다. 종종 연락하겠다. 뭐 이런 좀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A씨가 약속이 있어 나가봐야겠다면서 황급히 일어나자 정 전 의원은 갑자기 A씨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네. A씨가 정 전 의원을 밀치고 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얘기를 이렇게 현직 기자인데 지금 신원은 밝히지 않았고 네. 이 신원을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공개하려는 게 아니라 네. 기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가 생길 때는 진짜 사실인지 팩트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좀 연락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보도 기자한테. 네, 네. 보도 기자가 대신 전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주목받지 않는 쪽으로 하고 싶어한다. 그런 얘기를 전해왔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따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일단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A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이날 네. 원래 이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네. 보도가 나온 날이. 네. 그래서 기자들이 다 이 출마 회견장에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네. 보도가 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소문이 든 게 이 보도한 기자가 현장에 나타날 예정이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 취소 공지가 오더라고요. 그 당시 기자들이 한 소리가 보도한 기자가 간다는 건데
피해자인 현직 기자가 가는 것으로 정 의원이 오해했다는 설도 돌았습니다. 어때는 그렇군요. 설입니다, 설. 네네네. 여하튼 서울시장 선거 A씨 같은 경우도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니까 이 폭로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 네, 서울시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민주진보 진영의 그 두 명의 유력 정치인이 한 명은 성폭력 가해자가 되고 그 한 명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 여하튼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만큼 상황들이 좀 급박하게 진행되고 또 참담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민아 씨가 쭉 설명한 대로 문제도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좀 더 피해자 중심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좀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우리 사회 시스템상 뭐 법적인 어떤 그런 뭐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사회적인 시스템 그 제도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언론 쪽으로만 이렇게 피해자들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성 단체들과 많은 단체들이 노력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중앙일보의 해명을 완벽한 소설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지금 사실상 부인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뭐 이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는 사실 많긴 많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제 팬카페들이 많았고 이 팬카페 회원들과 소수의 모임을 자주 했고 그 경우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많은 다수의 증언을 듣긴 들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폭력에 가까운 정도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성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 네. 여성에 대한 약간 희롱하는 발언 같은 쪽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네. 그리고 가장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상대가 여대생이잖아요. 네. 20살 초반의 여대생이란 말입니다.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상대로 거기다 자신의 소위 말하는 자신을 팬층?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본인은 아마 플러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그 행위에 대한 그 함의를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알면서 이용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본인들은 이제 자꾸 이 가해자들이 자주 한 말 있잖아요. 연애 감정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플러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동등한 관계일 때나 그게 플러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상대의 어떤 좀 위협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이렇게 너무 어리고 잘 대처할 줄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들고 있어요. 네. 특히 이게 굳이 저 아까도 여야나 저 진보 좌파의 문제가 아니지만 네. 특히 이게 조금 소위 말하는 좌파 혹은 리버럴 이쪽 약간 비교적 좀 젊은 분들이 계시는 이쪽에서 더 심한 게 아닌가. 탈권위주의를 얘기하다 보니 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진행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고민인데요. 뭐 여성 단체 쪽이나 페미니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면 다시 디스펙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은 어쨌든 뭐 뒤숭숭하고 난립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뭐 여성대회에서 장미 흔들고 박수치고 신난다고 좋다고 좌파놈들 더 걸려라 그런다고 하고는 있지만 네.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약간 좀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어요. 아리정지 사건 터지고 나서 그날 밤에 생각했어요. 내일 조선일보 굉장히 화려할 것이다. 엄청날 것이다. 근데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뭐 자격과 그런 건 없지만 만약에 있는 사실을 다 공개하면 국회를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런 반응이에요, 맞아요. 조중동도 없어집니다. 조중동 없어집니다. 100%. 한겨레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여성대에서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뭐 안희정에 대한 성토로 시작해서 성토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뭐 조심스럽게 미투 운동 자체에 대한 지지를 얘기를 살짝 했던 것 같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안희정 이윤택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성하고 성찰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우리도 걸릴 걸 대비하고 있다 이 얘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죠? 이 국회는 제가 지난번에 동물의 왕국 같다고 했는데 의원과 의원들끼리 그러고 의원이 보좌관한테 그러고 보좌관과 보좌관끼리 그러고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 소문만 들으면. 네. 그리고 거기는 또 관가와 연계가 되잖아요. 관공서 내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각 부처. 네. 그냥 뭐 국감 때 되면은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그렇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네. 여하튼 지금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보좌관들의 폭로도 몇 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나무 숲이 있다면서요, 페이스북에. 네. 하나는 실명으로 공개된 사연이고 그 가해자로 지목된 보좌관은 지금 면직이 됐고 네. 그 가해자의 변명이 되게 구차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실명 인증이 안 돼서 확인이 되진 않았는데 딸버린 보좌하는 비서진들에게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근데 지금 이 의원이 누구냐? 그리고 지금 찾고 있고 뭐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사람은 의원인가요?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실명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실명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냥 보도해버렸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책임지려고 나중에 가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는 요즘 그런 기사를 많이 쓰긴 씁니다. 네, 어쨌든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리고 그냥. 정치인과 기자. 그것도 맨날 문제가 되죠. 네. 그렇죠. 방금 정봉주도 어떻게 보면 기자 지망생이 있고 대학생이긴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완영 의원도 2016년 12월에 한번 그렇죠. 그게 네. 오픈된 적이 있었죠. 네. 현직 기자가 폭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습니다. 그 폭로 나온 건 역대의 그 사례를 찾아보면은 많죠, 뭐. 네. 그래서 바지를 내린 의원이 혹시 이완영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의원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그게 네. 그 한정사인지 아니면 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완영 의원 아니냐 그랬더니 이완영 의원실에서 뭐라고 해명했냐면 이완영 의원이 아니다. 그럼 부인의 근거가 그 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자기 앞에서 바지도 내리던 의원님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시는 걸 보고 정말 뭐 참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동참을 안 했다. 이완영 의원은 미투 운동을 지지를 한 적이 없다. 실제로 여성대회도 안 오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하튼 참 파장이 국회를 지금 휘어잡고 있어서 정치권으로 계속 이 폭로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이어지면 추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입장 발표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나요? 네,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란 판단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물론 방송은 내일 나가지만 내일 들으면 웃길 거야 아마. 네, 애초에 이 기자회견이 정해진 게 두 번째 폭로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김지은 씨의 어떤 그런 폭로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폭로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회견을 취소하고 그냥 바로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민아 씨도 얘기했지만 자꾸 언론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충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게 더 그 올바른 대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듭니다. 네, 국회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정치권으로 파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사안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남북관계 문제로 좀 넘어가서 정상회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최근에 성사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4월 말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는 4월 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대화 의지를 나타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 뒤에 6일에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저녁 춘추관에서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4시간 이상 함께 보내며 친서를 전달했고 남북 간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6개항으로 이루어진 특사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그 6개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정리를 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를 위한 구체적 실무 협의 진행,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상 간 직통전화 설치, 그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 실시,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정 실장은 북쪽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체제 안전과 비핵화를 연계하면서 미국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요. 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 특사단과 접견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에 변함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선대의 의운이다. 네, 김정일 얘기했다는 거고. 네. 또 정 실장은 북측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전략 도발을 제기한 일이 없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4월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언급하면서 예년 수준으로 진행한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좀 뭐랄까요, 좀 이슈가 됐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가장 큰 뉴스는 남북 정상회담인데 그쵸, 이 한미 군사훈련 언급 관련한 거는 이제 정 실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꺼냈다는 얘기예요. 먼저 꺼내서 아무래도 좀 군사훈련은 좀 민감한 사안이니까 우리 쪽에서 대북 특사단이 뭔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는 좀 뭔가 민감하고 그랬을 텐데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꺼내서 이런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니까 이 대화가 슬슬 풀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한다고 했다가도 연합 군사훈련 정기훈련 할 때만 되면 그게 문제가 돼서 항상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랬는데 네네네.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더라도 중단하지 않겠다 대화를 지금 그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네. 일단 좀 결과가 그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생각 이상의 결과들을 나왔고 그 특히나 뭐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지만 뭐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많이 부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네, 기대한 것을 다 얻었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한 거 이상도 얻었죠. 이제 원래 이제 그 예상됐던 것은 특사를 보내면 뭘 얘기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죠. 첫 번째는 이제 북미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입구가 뭐든지 간에 최종적인 대화의 결과물은 비핵화해야 된다. 뭐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핵무기 문제가 돼야 된다. 네. 이제 그거에 최소한의 이제 동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북한이. 근데 이제 그런 걸 요구했을 때 아마 실질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이 최종 목표가 비핵화라는 거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표명과 네. 그걸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일종의 그 도발 중단과 저 핵동결 그것을 이제 얻어내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들 받고 만약에 그걸 우리가 요구하면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내지는 축소 내지는 연기를 요구할 것이다. 반대급부로. 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략 자산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의 이제 핵 항모, 그랬죠. 핵 잠수함 그다음에 핵미사일 운반 가능한 폭격기 이 전략 자산이 오는 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놓은 얘기를 보면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김일성이 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김일성이 과거에 이제 김일성이었나요? 김정일이 아니고? 뭐 김일성도 얘기하고 김정일도 얘기했는데 선대의 유운이라고 했어요.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라고 했고 김일성이 한 얘기는 그때 이제 89년부터 시작해서 94년까지 쭉 이르는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때에 김일성이 동의해 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김일성의 유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그 김정일이 사망할 때 남긴 유훈을 보고 거기에서는 이 비핵화 얘기가 없으니까 김정은이 없는 얘기를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던데 그 얘기가 아니었군요. 그죠? 그 김정일이 한 것은 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겠죠. 그렇죠. 그 유훈은 보면 그 한반도의 어떤 그런 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제국 쪽의 침해를 치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어쨌든 유언을 남겼던 내용들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선일보와 같은 해석도 가능한 거죠.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거의 모든 게 북한의 거짓말이고 북한의 술수고 북한의 이제 이중적 행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각자 이익에 따라서 그 이익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비핵화는 선대 유언이라는 말 자체는 그것의 기원 자체는 이제 김일성이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겠소도 있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했던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전술핵무기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야 우리도 핵개발 그때는 또 핵개발 안 한다고 그랬지 또 우리는 핵개발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핵무기를 빼야 우리도 뭐 핵개발이든지 뭐든지 고려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의 얘기였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에 선대 유운이다. 비핵화는 라고 얘기한 것은 돌고 돌아 주한미군 철수이다라고 조선일보 해석하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얘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돌고 돌아서 그게 뭐든지 간에 말이에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비핵화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화의 목표 대화의 결론은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거에 원칙적 동의가 있어야 뭐라도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 뭐라도 시작을 하는데 그걸 어쨌든 간에 얘가 꺼냈다는 거죠. 우리 친구 정은이가. 정은이 82년생인지 83년생인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니까 우리 정은이 친구가 그 이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명분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북미 대화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강경파들은 그거 뭐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목표로 하는 제재 해소나 축소를 목표로 하는 대화는 우리가 해봐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거니까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니까 그러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주면은 북미 대화로 어쨌든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라고 제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핵화 얘기를 해줬으니까는 그것은 이제 조건에 맞았다. 그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비핵화를 또 가기 위해서의 대화의 입구의 어떤 일종의 성의 표시로서 이제 모라토리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 물론 대화 국면 동안 안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그걸 당분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대화 시작의 조건이 되죠. 이게 이제 입구는 도발 중단으로 시작해서 출구는 이제 비핵화가 되는 그런 모델을 약속을 해준 거고 이 모델 자체는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핵동결을 시작해서 출구는 비핵화이다. 뭐 라는 이 모델에도 들어맞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과 쌍계병행. 쌍중단이라는 것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그렇죠. 그리고 쌍계병행은 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북미 평화협정을 진행해라. 이게 이 모델에도 사실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미들을 준 거죠. 그런 이제 근거들을 준 거죠. 북한이 이번에. 그러면 이제 그 도발 중단을 약속해 줬으니까는 그런 반대급부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게 쌍중단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딜의 요건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요거를 안 한다고 김정은이 말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나는 뭐 양해를 하고 다만 이후에 대화 국면이 됐을 때 그때는 뭐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줌으로써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도발 중단도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도 얘기했는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못 해줘?
그러면 우리도 도발 중단을 약속해 줄 수 없지. 네. 원래 이렇게 돼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머리가 아팠어야 되는데 그게 예상되는 어떤 수준이었죠. 네,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남은 거는 그러면 북미 대화를 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네. 북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김정은이 스스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이 먼저 술을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술을 던졌다기보다도 그만큼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네,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언론 해석은 그렇습니다. 첫째로 제재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제재 상황 속에서는 북한 기득권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오늘 조선일보 얘기는 이제 북한 기득권은 지금 뇌물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네. 그 뇌물이라는 것은 북중무역에서 나오는 것이고 북중무역에서 리베이트 이런 것들로 기득권의 이제 경제 구조가 돌아가는 것인데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했죠. 그래서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면서 이 뇌물 경제가 무너지게 생겨서 김정은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다. 라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미국이 너무 군사 옵션을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배가 된 측면이 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원체 그렇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도자이다 보니까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는 네. 그런 돌발 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 거기에 따른 어떤 조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계속 떠들어 그렇죠.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약간의 변화가 작년 중순만 해도 이 미국의 북한 타격은 현실화되지 않는다. 네. 그게 모든 사람들의 해석이고 미국 사람들의 해석이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우리 쪽에서는 더 그런 안심이 더 있었던 게 계속 그런 서로의 네. 충돌에 대한 어떤 예상들만 나왔지 결국은 다시 또 평화 모드로 돌아가고 하여튼 그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격을 하려면 네. 일단 이제 주한미군의 가족들부터 그리고 그렇죠. 이 네. 비전투 인원들부터 소개가 돼야 되고 네. 이런 명백한 이제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짐도 없는데 네. 말로만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타격을 했을 경우에 북한이 보복하면 북한이 보복을 미국 본토에다가도 할 수 있겠지만 ICBM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ICBM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남한에다 대고 할 것인데 네. 그럴 경우에 피해는 막심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타격이 어렵다라고 봤는데 작년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가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활용 점정이 된 것이 코피 작전과 네. 빅터 차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북한도 이러다가 카다피 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담 후세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걱정이 되니까 순식간입니다. 그런 거는. 그렇죠. 네. 미국의 맘만 먹으면 못 죽이겠습니까, 김정은을? 네.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미 대화로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죠. 네. 오늘 얘기들은 이제 그런 거고 그만큼 이제 급박했던 상황, 어떤 김정은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이 작용한 측면이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될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제 트위터에 반응을 올렸는데 그 남북 합의 소식이 들리자 이제 바로 그 미국 시간으로 6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해가 지나 처음으로 관련 당사국들 모두가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잘못된 희망일지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혀서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어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준 건데. 미국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아직 이제 정보기관이나 이런 쪽 관련 인물들은 이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 네. 이 강경파들은 아직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그나마 이제 중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대화를 하면은 왜냐하면 성과가 나면 무조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을 또 나름대로는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떡을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왼쪽 손에 있는 거를 먹지 못하게 되면 오른쪽 걸 먹으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먹지 못하면 왼쪽을 먹으면 되고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죠. 네.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면 되고 북한이 말을 들으면 그거 대화를 해갖고 또 성과를 내면 되고 네. 뭐가 됐든지 간에 11월 중간선거에 이것이 내가 성과다라고 제시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총리랑 무슨 정상회담
사람인지를 하고서는 기자들의 이제 그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기자가 또 손을 들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덕을 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네. 트럼프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다 그것이. 맞아 그랬어요. 진짜 내 덕이다. 사람들 막 웃고 네. 트럼프가 이제 웃고 나서 사실 근데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즉 그런 걸 가지고 이제 11월까지 가는 거죠. 중국이 네. 많은 역할을 해줬다. 즉 중국을 내가 굴복시키고 그렇죠. 있다. 네. 그 의미죠. 중국을 굴복시키고 무역 문제도 봐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여론도 보면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좀 진보적 언론을 제외하고 좀 중도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상당히 그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가 나온 뒤에 트럼프에 대해서 좀 당신의 압박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뒀다는 쪽으로 보도들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또 외신 같은 경우도 가장 어쨌든 이 사안에서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긴 하나 어쨌든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통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도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다. 해피 그 자체죠. 근데 네. 트럼프 해피한데 근데 또 이제 백악관에 가면 슬프고 그럴 거예요. 백악관이 무너지고 있어갖고 다 나가고 뭐 다 쫓겨나고. 그건 맞습니다. 네. 호프 힉스라는 문고리 권력이 없어졌어요. 네, 네, 네. 이제 문고리도 없어지고 이방카랑 쿠시너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 때리고 있고 네. 이 뭐 쿠시너는 저 기밀 취급 등급까지 내려가고 그 존 켈리를 자를 수도 없고 존 켈리는 너무 이게 혼란스럽고 불러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허버트 맥마스터 미워 죽겠는데 네. 허버트 맥마스터 쫓아낼 수도 없고 허버트 맥마스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보낸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쫓아내고 싶은데 중요한 좌천시키거나 강등시키는 방향으로 쫓아낼 수가 없으니 네. 더 중요한 직책을 줄 테니 제발 없어져 주세요라고. 그쪽에서 터져라. 그래서 슬프지만 네. 어쨌든 성과가 하나라도 있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슬픈 상황이라면. 네. 근데 오히려 그런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틀어지면 이 남북 대화가 삐끗하면 트럼프는 또 극단적이 될 수 그렇죠. 있다라고들 네, 네. 봐서 여러모로 그렇죠. 걱정이 그때 된다는 저희가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 계속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뭐 그런 상황이 그 백악관이 붕괴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그 부시 같은 경우도 뭐 2003년도에 이라크 네. 그런 것도 뭐 조작해서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렇죠. 더 또라이로 불리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뭘 또 못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그래서 예. 이제 불안정성의 증가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희망과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더 그 대북 특사단의 방북 당시를 좀 돌아봤을 때 파격 행보 이런 것도 좀 관심사였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접견 장소 그리고 뭐 부인 이설주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네, 이번 특사단과 김 위원장이 만찬을 한 곳이 조선노동당 본관의 진달래관이라는데요. 네. 남쪽 인사들이 노동당사 본관을 방문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리설주가 만찬에 나왔는데 리설주가 뭐 북한 내 행사에는 여러 차례 모습 드러냈지만 외교사절 접견에 얼굴을 내민 일은 흔치 않았답니다. 네. 그동안 외국사절 면담 공개한 게 7차례인데 리설주 이름이 언급된 것은 북한 언론에 언급된 것 자료로 봤을 때 2015년 9월 쿠바의 2인자 미겔 디아스 카넬 국가평의회 수석 부의장이 방북했을 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남쪽 인사를 만난 것은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회 응원단으로 방남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북한에서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었지만 이번 특사단 방문을 통해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로 외교 무대에 데뷔한 셈이 됐습니다. 네네. 이설주의 만찬 참석이 북한이 이제 정상 국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여동생인 김여정을 남쪽에 그 특사로 보내고 또 이번에는 대북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부인을 이제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로 대동하고 같이 면담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통 큰 모습도 보여준과 동시에 북한이 이제 이런 체제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측면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 결정과 기타 여러 가지 대북 그러니까 남북 합의 이런 사안들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에
상당히 좀 불안한 정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던 점을 조금은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조처가 나와서 평화적인 모드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아까 민하 씨가 얘기한 대로 좀 희망과 위협이 교차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좀 희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네네. 첫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을 네. 좀 여쭙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까지의 정상회담은 두 번 다 그 남쪽의 대통령이 네. 평양으로 올라가서 이제 회담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왜 판문점으로 결정이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평양으로 초청을 했는데 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 네. 이게 보통 대통령 임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 하지 않거든요. 네.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기존의 문법으로 보면. 그렇죠. 그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달에 하게 되면은 사실 4월 정세를 우리가 약간 희망적으로 예측하긴 하지만 어쩔지 모르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4월 달에 한다는 것은 북미 대화가 뭐 4월 전에 뭐 이렇게 어떤 뭐 급진전되고 뭐 그래서 4월 전에 어떤 북미 간의 어떤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고 막 정상 간의 어떤 뭐 화해가 이루어지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럼 이 남북 정상회담 임기 중에 한 번밖에 없는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카드로 소모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바람직한가? 이제 이런 의문을 처음에 제가 가졌는데 네. 장소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원래 이제 평양에 가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네. 김정일을 오라고 그랬죠. 네. 근데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가서 만났는데 네. 그때도 답방을 아마 하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네. 근데 거기가 안 오는 게 안 올 수밖에 없어요. 못 와요. 왜 여기 현성울만 와도 이렇게 되는데 네. 네. 김정은이 오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김정은이 뭐 안전을 보장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김영철이 와도 뒤집어지는. 네. 네. 거의 뭐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일이 오려고 안 한 건 아니었대요. 네. 오려고 했는데 서울은 못 오겠고 그래서 서울에 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뭐 제주도나 이런 데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정세현 전 장관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좀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판문점을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시는데. 네.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우리가 평양에 가지만 그쪽에 이제 서울에 못 오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판문점 평화의 집은 남쪽이긴 하죠. 그러니까는 뭔가 남쪽에 한번 온다 이런 네. 개념이 서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판문점에서 앞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면 이번 한 번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거 뭐 한 번 하려고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게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며칠 동안 일정이 뭐고 뭐 저 경호는 어떻게 하고 동선은 어떻게 짜고 잠은 어디서 자고 그걸 뭐 만찬은 어떻게 하고 머리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의 정치적 의미도 굉장히 강하게 실리게 되고. 네. 근데 판문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얘기하고 집에 갈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출퇴근 회담. 그 만나서 떠들고 집에 합의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원래 근데 정상회담은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형태의 실무적인 실용적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임기 중에 추가로 네. 2회, 3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만약 그럴 수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의 의미는 기존의 1, 2차 정상회담과는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의 우려, 이제 어떤 카드로 소모된다 이런 거는 이제 불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점을 이 일정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1차 정상회담은 원체 너무 상징적이었고 네. 이게 분단 이후에 처음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나게 많은 행사도 있고 그렇죠. 또 민족적 경사라는 측면도 있었었고 그런 차원이지만 이제는 네. 뭐 그런 부분의 의미는 물론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외교적으로 어떤 방향의 어떤 그런 정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합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는 게 네. 김정은하고 얘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네. 지금 뭐 김영철 와갖고 그렇죠. 김영철이 뭐 와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김영철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북 특사단에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성과가 나온 걸 보면 김정은은 어쨌든 이미 그런 것들을 올림픽 때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네. 그거를 김영철이 거의 뭐 전달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철이 전달한 것은 네. 북한의 특사가 오면 너희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지도 하지만 그것은 김정은의 마음에 달렸네요.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네.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렇죠. 김영철이. 네. 그러니까는 김영철 만나서 얘기해봐야 해결 안 되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봐야 진전이 없습니다. 결국은 정상 대 정상이 만나야지만 네.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진전들이 좀 속도감 그렇죠.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전화를 하든지. 네. 그래서 한 라인 설치했죠. 그렇죠. 청와대에 설치하고 얘네 집에 설치하고 네. 정은이네 집에 설치하고 네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정상국가 얘기는 정상국가를 이제는 언론이 뭘 해도 이게 정상국가임을 과시하는 의도이다라고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60세 70세도 아니고 내가 이 나라에서 왕노릇을 뭐 10년 20년 할 것도 아니고 네. 길면 30년 40년도 할 것인데 30년 40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냐라는 회의가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네. 여기서 이러고라는 건 언제 내가 제거될지 모르는 미국에 의해서 언제 미사일 맞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밤마다 술 먹고 고기 먹고 살찌고 내 체형은 점점 정육각형에 가까워지고 이 정육면체에 가까워지고 네. 이 미국 언론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체형이 정육면체라고. 살이 엄청 쪘더라고요. 네, 나 키가 170 TV조선 단독 김정은 키 170인 것으로 추정돼. 나 키 170cm에 몸무게 120, 130kg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네? 통풍 걸리고 막. 이런 건 싫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풀려면 어쨌든 정상국가 같아서 어떤 국가 대 국가로서의 협상, 이 문제와 선생님의 협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서의 협상, 그걸 위해서는 정상국가의 모양새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걸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이나 이런 데 끼치는 영향은 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의 이제 문재인 정권의 최종적인 결론은 한반도 평화협정인데 네.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단에 오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한겨레에 뭐 특별기고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 육자회담도 부활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로드맵 제시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걸 다 거치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면 그러면 가장 희망적으로 봤을 때 북미 수교를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동아시아 각국이 북한은 어쨌든 하나의 정상국가로 대우해 줄 것이고 네.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어떤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통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통일이 아니고 그것은 영구분단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국면에서 어떤 민족적 동질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통일 국면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예를 들면 김정은 입장에서 내가 정상국가가 되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일 논의를 왜 합니까? 네네.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체제 수호라고 네. 하는 것을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네. 지금 더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네. 통일 분위기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그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것이냐. 그렇죠. 이게 결국은 모든 관건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해도 이것은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가 유지된다는 시나리오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수 정치는 또 어떤 통일을 바라는 어떤 운동권들의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감성, 정서 이런 거를 갖고 이 문재인 연방제 통일 북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타도를 엄청 한다는 거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통일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보수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진다고 보기 그 때문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거의 관점은 결국은 북한을 흡수통일해서 그렇죠. 북한의 영역을 개발해가지고 우리의 그렇죠. 어쨌든 국가를 더 부강시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네. 그거는 전혀 상대방 어떤 그런 그 파트너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는 네. 일방적인 방향의 선언이었던 것이고 네. 그거는 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랑 좀 다른 건데 그렇죠. 그게 그거인 것처럼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한 정세를 볼 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통일 얘기는 보수 정권이 한다. 근데 오히려 젊은 층들이 원하는 그런 체제는 네.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 각자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나이 든 사람들도 네. 통일 대한민국의 통일 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 지금도 통일 운동 하시는 분들. 네. 제가 보기에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마타도를 들으면 그냥 코웃음 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좀 방송이 조금 늘어져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날짜가 확정됐다는 얘기, 그 얘기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정유영 기자님 가버렸어요. 네, 저희가 남북 관계까지 얘기를 하고 바로 이렇게 또 급하게 오후 일정을 하러 정규영 기자는 여기로 돌아갔습니다. 여서의 날이라고 또 네, 그 뭐 자유한국당도 행사를 한대요. 그런가 보네요.
그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날짜가 확정된 이야기를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검찰이 지난 6일 날 14일 오전 9시 30분에 MB를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의심되는 뇌물 액수가 뭐 수백억대에 달합니다. 일단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17억 5천만 원, 삼성의 다스 수송비 대납억 원이 60억 원,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돈이 22억 5천만 원 등 100억 원에 육박하고요. 이 뭐 거의 뭐 장사를 했구만. 네. 이팔성 회장은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메모를 막 찢어서 삼키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게요. 그게 또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게 의도된 행위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죠, 그게? 그러니까 좀 자기가 마치 뭔가 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아니 피해자가 왜 메모를 찢어서 삼킵니까? 연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니 피해자가 왜 메모를 찢어서 삼키죠? 그 메모에는 누구에게 얼마 줬는데 뭐 퇴장을 안 주더라 뭐 이런 거 써 있다는데. 네, 하여튼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리고 또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금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부터도 돈을 받아 챙기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여기에서 그 의혹 이거는 거의 규명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다스가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혐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사가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검찰은 일단 여러 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한 번에 길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물수수, 다스 비자금 이 두 갈래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지검 특수 2부와 또 다른 부서 쪽에서 나눠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전직 대통령이 두 번째, 이 보수 정권 정치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인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구속을 시도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네. 또 구속이 기각이 되거나 이러면 또 엄청 검찰은 슬프겠죠. 네네. 네, 그걸 어쩔 수 없고, 어제 정두환 씨가 한 얘기가 좀 흥미로웠는데, 네. 이 사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그러니까 물증을 진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워낙 꼼꼼하신 분이고, 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이라든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핵심 사안들, 뇌물과 그다음에 이 다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의 물증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진술의 문제가 되죠. 진술이 이제 진술의 증거력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구도가 이명박과 그 측근들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명박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측근들은 이명박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측근들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충실하다는 김백준도 입을 연 거 아닙니까? 네, 김백준 씨도 자기가 뒤집어 쓸 국면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참 잘 찾아보시라고 그 물증 있는 걸 내가 꼭 얘기를 해줘야 되냐. 영포 빌딩에 있다고, 영포 빌딩에 지하에 있다고, 지하 2층에. 그것도 못 찾냐고 검찰이 돼가지고. 네. 가르쳐줘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국면이 아주 우리는 팝콘을 먹으면서 재밌게 보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정치나 지방선거나 이런 데 끼칠 영향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이게 일부 동정론이나 이런 게 확산될 그럴 여지도 이제 없는 것 같고, 이게 동정론이 확산되려면은 정치보복론이나 이런 게 막혀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받아먹었다고 하면 이게 정치보복론이 되겠습니까? TK에서 통하지 않을까요? 그건 TK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TK에서. 저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돈을 이렇게 매관매직을 하고 돈을 엄청 먹었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동정론이 형성이 돼요, 그게? 모를 일이죠, 보수 정치 위기론이면 모를까. 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까지 다 휩쓸려 간다. 네. 이렇게 위기론이 형성이 돼서 자유한국당을 찍자. 이렇게 되면 모를까. 네. 지지층 결집 이렇게 되면 모를까. 어떻게든 TK 쪽은 네. 다른 것보다 네. 민주당이 싫고, 그렇죠. 네, 문재인이 싫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명박을 버리진 않을 거다.
뭐 그리고 보수 정치를 벌이지 않을 거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뭐 그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어쩔 수 안 없죠. 가봐가지고. 네, 그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긴 걸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여하튼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좀 미나 씨 말씀대로 다음 주 14일 날 그러니까 이 소환이 되니까 이렇게 화이트데이요, 화이트데이. 네, 재미있게 그냥 이날 김백준 씨 기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더러 오라고 그랬더니 검찰과 협의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검찰이 14일 날 오라고 그랬는데 네. 이명박이 검찰과 협의해서 갈게요.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주변에서는 그것이 꼼수이다. 왜냐하면 김백준 기소장을 입수해서 그 언론이 보도하지 않겠어요? 네.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네. 이것인데 검찰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들 네.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소환 시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조금 임박한 상황에서 소환 통보를 했다가 네. 한번 거절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검찰이 좀 여유를 두고 그렇죠. 지난 6일 날 발표해서 14일이니까 그렇죠. 거의 한 8일 준비할 정도 시간 충분히 드린다 우리가. 드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으로도 검찰로서는 네. 뭐 연기할 명분을 안 준 거긴 한데 네. 원체 꼼꼼한 분이라서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날 쓰러지든지 뭐 뛰어내리든지. 네, 이상득 전 의원은 지금 휠체어를 타고 거의 네. 죽을 것 듯한 그런 얼굴로 네, 출석을 하고. 어제 사실상 사람이 아닌 상태로 네.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혹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모를 일이죠. 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네. 여하튼 14일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3월이 조금씩 이제 중순으로 가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뭐 미투 열풍과 그리고 정치권으로 옮겨가는 여러 가지 폭로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밝혀지면서 좀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흔들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측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뭐 정치적 영향 이런 것보다는 여성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지를 응원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응원인데 반성과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일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의미있는 벌어지면 디스펙트에서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